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습성이 있고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들여다보면 하나도 몰랐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롬멜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북아프리카 사막, 전차전, 사막의 여우, 나중에 독일군 원수가 되었다,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하여서 사형당했다. 실은 그냥 그 타이틀 사막의 여우, 전차전의 귀재 이 타이틀 말고는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롬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살펴보죠. 이 사람은 실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영웅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보병 전술을 1937년에 썼죠. 이것이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 아니에요. 유령 사단을 이끌었던 신출 귀몰한 장군이 보병의 전술에 대해서 썼다고 하니 너도 나도 구해서 다 읽은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롬멜은 대위였어요. 그리고 나서 중대장을 하고 보병학교 교관으로 갔죠. 그리고 1932년에 소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령으로 진급해서 제17보병연대 3대대장으로 부임합니다. 보병이에요. 롬멜이 히틀러를 만나는 것은 1934년인데 히틀러는 이때 수상의 자격으로 제17보병연대를 사열했고 그때 롬멜과 그의 대대가 열병식을 하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군사학교 학교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롬멜에 대한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일로 와. 그래갖고 1938년에 나치 호위대 지휘관으로 임명을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방사의 핵심 지휘관으로 보직된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호위대에 무엇이 있었냐면 전차 장갑차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롬멜은 보병 보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차 장갑차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전차 장갑차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푹 빠져서 직접 기계를 분해 결합해보고 전차 장갑차 이것을 보병과 어떻게 전술적으로 결합시켜서 장차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이때 야전 기갑사단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고자 여러 군데에 요청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롬멜의 보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악 보병사단장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롬멜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최전선, 그것도 전차 부대의 일원으로 나가고자 해요. 롬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히틀러의 호위 사단장으로서의 그 권력, 그리고 상급자들로부터 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줄을 대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산악 보병 사단장이 아니라 전차 사단장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때 어디로 갑니까? 제7 전차 사단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940년 2월 10일부로 지휘권을 인수를 해서 짧게 예행 연습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죠. 그래서 바로 어디에 나가냐면 1940년 5월 10일에 프랑스 침공이 시작되자마자 선두에 나가서 그야말로 거기를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 습지도 많고 강도 많고 공격 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공격 초기에는 그다지 큰 대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 공격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부대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나서 1940년 5월 16일쯤부터는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유명했던 롬멜의 전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독단 공격을 해서 적을 기습하고 또 적을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지휘 통제 체계와 심리를 마비시키는 그런 전술을 써서 프랑스군이 여기저기서 롬멜 앞에 항복하죠. 정말로 프랑스군이 붕괴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롬멜이 가장 유명한 것은 프랑스 전역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서의 아프리카 군단 지휘로 가장 유명하죠. 왜 롬멜은 그런데 이때 아프리카로 갔을까요? 프랑스 전역에서 서유럽에서 활동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프리카로 갔을까요? 어떻게 해서 롬멜이 북아프리카까지 가게 됐느냐? 롬멜이 독일군 아프리카 군단장으로 임명된 게 1941년 2월 6일이거든요. 근데 롬멜이 남긴 기록, 편지, 회고록을 보면 이 결정에 대해서 롬멜이 직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롬멜이 이때 중장으로 진급한 상태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가 가라 아프리카. 이래서 아프리카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때 부대도 제대로 안 줘요. 롬멜 아프리카 군단이라고 하면 우린 통상 어떻게 생각해요? 군단 예하에 한 3개 사단 정도 있고 이 사단을 지원하기 위한 2개 지원 사단 정도 있고 예비도 좀 있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전시에. 그런데 달랑 제5 경전차 사단 하나. 이게 나중에 21 전차 사단으로 이제 보강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제15 전차 사단.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엘리트 부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허겁지겁 미안하게 보내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의 이집트 공격입니다. 이탈리아가 정말 여러 번 헛발질을 해서 히틀러를 난감하게 만드는데 이 헛발질이 이후에 전황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죠. 이탈리아군을 구해내고 지중해 일대의 여러 가지 전략적 이점을 지켜내기 위해서 롬멜이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서유럽에서 전쟁을 크게 벌려놨으니까 충분한 전력을 빼서 보낼 수는 없고 대충 몇 개 부대만 빼가지고 보내자니 안 보내면 못하고 그래서 불리한 상황과 열세인 부대를 감당할 수 있는 장군, 그런 장군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아무나 보낼 수는 없어요. 인지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귀족 출신의 권력 있는 장군을 아프리카로 보내기에는 히틀러가 그만한 권력 장악을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귀족 출신도 아니고 파벌에 속해 있지 않은 유명한 만만하지만 능력 있는 롬멜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게 굉장히 냉혹한 겁니다. 그래서 롬멜 군단이 1941년 3월 11일 선발대를 보내는데 리비아 트리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예행 연습, 또 무기 장비 점검이겠죠. 그러고 나서 바로 영국 연합군을 공격해요. 기습 돌파한 후에 후방 유린을 실시를 해요. 도착하자마자 2주 만에. 본대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롬멜이 선발대를 우선 모아서 부대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2월 16일에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2월 24일에 영국 정찰대랑 만나서 첫 교전을 해요. 공격과 거의 동시에 영국군의 주력이었던 제3전차여단을 경멸을 합니다. 완전히 영국군의 1개 여단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영국 연합군이 정말 독일군 본대가 와가지고 총공세를 하는 줄 알고 방어로 급격히 전환을 합니다. 롬멜의 상식을 파괴하는 전술에 번번이 밀려서 나중에는 지휘 통제 체계가 붕괴돼요. 결정적인 교전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롬멜 장군이 했던 기습, 중심 돌파, 후방 교란, 여기에 완전히 영국군이 뭐가 뭔지 몰라서 방어로 전환을 하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전선을 뒤로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영국군 주요 부대의 지휘관들 그리고 참모들 이들을 포함해서 800명이 아유 나 그냥 안 싸울래. 나 그냥 포로로 잡아주시오. 이렇게 나와서 생포를 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결정적인 교전 없이 장군 지휘관, 영관장교 참모들이 그냥 항복을 한다니까요. 그 자존심 높은 영국군이. 지금 이 상태는 본대가 도착한 상황도 아니에요. 롬멜이 임시로 꾸린 선발대가 이 영국군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 4월 13일쯤에 이 아까 말씀드린 독일군 제15 전차 사단의 본대가 도착을 하거든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영국군이 아유 선발대만 가지고도 쟤들이 저렇게 우리를 완전히 마비시켰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집트로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이게 1941년 4월 13일의 일입니다. 롬멜을 사막의 여우, 사막의 여우 부르잖아요. 왜 롬멜을 사막의 여우라고 부를까요? 사막의 여우. 여러분, 여우가 그렇게 강한 동물입니까? 여우라는 것은 통상 약삭 바르고 뭔가 머리를 쓰고 속임수를 쓰고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국군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막여우라고 붙여졌을 때 영국군이 롬멜 장군 멋있어, 귀재야, 천재야
사막여우 같아. 이렇게 좋게 붙여줬을까요? 아니죠. 얍삽하다, 비겁하다, 거짓으로 기만한다, 속임수를 쓴다. 이렇게 봤어요.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거죠. 유럽 장군들, 귀족들, 그 당시 20세기의 전술이라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물을 겨루는 듀얼, 결투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롬멜은 상대방이 원하는 결투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뒤로 들어가고 대부대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막여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사막여우의 특징이 뭐냐면 숨기를 잘하고 자신보다 작은 동물을 골라서 기습해서 먹이를 잡고 또 체구가 작고 예민해서 위험으로부터 잘 도망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여우라고 약간 비하하는 느낌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더군다나 사막여우가 사진을 보면 귀엽고 작아요. 롬멜이 168cm 정도 됐거든요, 키가. 그래서 그것을 약간 비웃는 느낌으로 체구가 작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막여우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 겁니다. 영국군으로서는 너무나 미우니까 너무 잘 싸우고.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역 장교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잘 싸우긴 잘 싸웠는데 안 싸우고 이겼기 때문인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대를 가지고 나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격돌한 게 아니라 선발대만 가지고 쑥 들어가갖고 그냥 그 심리를 마비시키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파괴시켜서 무혈 입성을 했기 때문에 롬멜이 정말 위대한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롬멜만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을까? 아프리카 전선에서 롬멜이 어떻게 부대를 지휘했기에 영국군을 그렇게 마비시킬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정보 우위입니다. 롬멜은 현지 지형과 기후 특성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악했어요. 그리고 보고 받아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구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았어요. 이러한 디테일한 정보를 쥐고 있으면 예하 지휘관을 장악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론 적보다 정보 우위에 있으면 더 잘 싸울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요. 솔선수범입니다. 너무나 쉬운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롬멜의 솔선수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솔선수범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롬멜은 무엇이 달랐느냐? 롬멜은 직접 전투기나 폭격기를 가리지 않고 거기에 탑승을 해서 아군과 적군 지역 상공을 정찰했어요. 한참 싸우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롬멜이 사진광이었어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부하들에게 가서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야 봐봐 지금 너희들 여기 있거든. 적은 지금 일로 오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현장에 가서 일단 지휘관들에게 설명을 하고 현지에 있는 장갑차, 차량, 트럭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거 타고 맨 선두부대로 가서 너는 이렇게 가고 지금 내가 보고 왔는데 적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쪽으로 공격해. 그거를 부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설명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가면서 솔선수범을 합니다. 공격을 위해서 합류하기로 했던 부대가 길을 못 찾고 있는 게 공중에서 보이면 내려서 그 부대를 길을 찾아주기도 하고 어떤 부대가 보니까 전진을 안 하고 있어. 근데 예하 부대에 얘기해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기름통을 싣고 가서 기름을 직접 줄 정도로 맨 앞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롬멜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롬멜은 전투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쳐야 미친다. 어느 한 분야에 미친 사람에게는 하늘의 운도 피해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롬멜은 정말 전투에 미친 사람, 전투에 살고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북아프리카 전선 초기에 영국군이 대량으로 항복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 그 놀라운 전과를 상상할 때 롬멜은 전차전의 규제니까 전차 부대를 이끌고 가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투를 벌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롬멜은 자동차 타고 찝차 타고 트럭 타고 들어가서 그 기습전을 해낸 거예요. 본대가 오기도 전에. 전투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롬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영국군을 이집트에서 몰아낸 것은 전차전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차량화 부대 만들어서 그냥 자신이 특공대처럼 들어간 거라고요. 이거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네 번째는 미쳤지만 세련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미쳐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그냥 미친 짓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투 작전에서 승리할 수가 없겠죠. 이걸 착각하는 리더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미친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조직을 이끌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롬멜은요, 그냥 미친 것처럼 쑥 들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상급 부대와 하급 부대 통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디테일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작전이 지속되어서 일정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적의 심리가 마비될 것인가, 이틀 동안 돌파해야 되는가, 3일 동안 돌파해야 되는가, 적을 공격해야 된다면 측방을 공격해야 되는가, 측후방을 같이 공격해야 되는가, 이거를 부하들과 함께 항상 토론을 통해서 전술을 발전시켰다고 해요. 이것은 대단한 작전 센스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미쳤지만 세련되어야 하는 일이죠. 보병과 차량에 탑승시킨 부대를 같은 데를 계속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군이 봤을 때는 한 50명이 도는데 500명 정도가 혹은 5,000명 정도가 증원된 것처럼 보이게 한단 말이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면 영국군으로서는 굉장히 수세에 놓이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러한 디테일이 있었기 때문에 롬멜 장군의 그 미침은 롬멜 장군은 그냥 미친 게 아니라 굉장히 세련되게 미쳤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서유럽에서, 저 광활한 러시아에서 유명한 장군들이 국가 운명을 걸고 지금 막 100만, 200만이 맞부딪히잖아요. 주전장에서. 그런데 그 주전장을 벗어난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군하고 영국군 조그마하고 왕 없는 데서 대장 노릇하고 있다. 롬멜을 약간 그렇게 비하하는 뉘앙스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뭐 상관없죠. 오늘날 누가 롬멜을 비하하거나 우습게 여깁니까? 제2차 세계대전 명장 하면 가장 먼저 꼽는 인물이 바로 롬멜이죠. 역사 속 인물의 평가도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바뀌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세상이 나를 업신여기든 말든 내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주머니 속 송곳은 뚫고 나오는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롬멜의 별명은 사막의 여우보다는 주머니 속 송곳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